여기는 CL 병원인데 사연이 제가 있어요. 저는 이제 93년도에 난임에 처음 입문을 하게 됐어요. 삼성제일병원에서 어, 시골에서 대학 나와서 좋은 병원에 스텝으로 교수로 근무하게 됐는데 사실은 저는 계속 성균관대학 교수를 하고 싶었어요. 사정이 돼서 이제 병원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 저를 찾아주시는 환자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강남에다 개원하면 대박일 거다. 보던 환자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같이 나가서 93년도만 해도 우리나라의 병원이 난임센터가 5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뿌리치고 저는 이제 고향에 낙향해서 제로에서 CL병원이라는 병원을 설립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수만 하다가 저는 이제 개업하면 병원을 지어야 되는 줄 알고 1년 걸려서 건물을 올렸어요. 빚을 낼 수 있는 데까지 다 내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개원해서 25주년이 다음 주인데 저 20년 동안 고생했어요. 처음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오피스 빌려가지고 병원 이렇게 개원했으면 힘들지 않았을 텐데 경영도 모르는 가운데 건물을 7층을 지어서 직원을 100명을 뽑아서 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골병든 게 2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코로나를 정점으로 해서 CL병원이 많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때 얼마나 제가 좀 이상적인 사람이냐면은 CL병원에 혹시 오신 분들은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CL병원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철골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건물을 지을 때 지하 주차장을 만들지 마라. 우리 난임 환자들이 지하로 이렇게 음침하게 들어가는 거 제가 못 견디겠다. 그렇게 하고 기계식 주차장도 안 만들고 또 철골 주차장도 지금까지 25년 동안 이제 만들지 않아서 현재 CL병원의 주차가 어떤 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25년 전에는 이제 CL병원하고 현대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이제 LG U+하고 신세계백화점밖에 동네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건물 지을 때 정원을 만들어 달라 가운데다 내가 삼성 제일병원에서 그 좋은 병원에서 했는데 내가 감옥살이 한 것처럼 조그만 방에서 진료하고 환자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개원하면 내 외래에서 꽃도 좀 보고 그런 마음으로 좀 뭔가 의사로서 활기찬 어떤 길을 받으면서 진료를 하고 싶다. 그래서 CL병원 오면은 조그마한 하단도 있어요. 그래서 건축사고 처음에는 다퉜어요. 20년 지나면 이 용적률로 해서 임대료가 얼마나 많이 나올 텐데. 근데요, 제가 얼마나 고집이 셌냐면은 그때 참 어려울 때잖아요. 주거래 은행에서 1층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내가 대출한 거를 어느 정도 어,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저 거부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약국에서 와서 약국을 내달라는 거예요. 저 거부했어요. 약국 하시려면 옆에다 하시라고. 그래서 고유의 병원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CL병원이 된 거였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좀 좋아하는 거는 저는 이제 난임 의사로서 한 30년 하다 보니까 의사라고 하기에는 당신은 난임 환자를 보고 그러는데 당신 뭐예요? 그러 물으면은 저는 종합예술인이다. 아이를 탄생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의사가 아니라 우리 환자들하고 함께하는 예술을 각각의 작품을 하나씩 써 내려가는 예술가다. 그러면서 이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책을 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반성을 하다 보니까 의사로서 전문적인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처럼 허황되게 너무 이상적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20년 고생하고 그러는데 제가
한 8년 전에 경영학 공부를 하게 됐어요.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의사들도 경영을 배워야지 어떤 병원도 잘 운영도 하고 그리고 건전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2023년도에 명예경영학 박사를 받게 됐어요. 근데 기여하고 경영학도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취미로 저는 이제 꽃도 나무도 좋아하지만 책 읽기를 좋아해요. 제일 오면은 늘 오른편에 무슨 책인가 이렇게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읽고 특징이 도크를 포스트잇 한 장에다 써머리하는 거를 취미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 5층에 4층에 혈액 검사할 때 책이 꽂혀 있는 거 한번 이렇게 펴보면은 거기에 써머리 돼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난임 강의보다는 여러분과 공감하는 시간, 제가 30년 넘게 난임 진료를 하면서 정말 시험관하기는 제가 한 3만 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나이 먹어서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난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저하고 있었던 에피소드도 좀 소개하겠습니다. 난임의 원인은 이제 어르신들은 이렇게 며느리 아기가 없으면은 며느리 탓으로 생각하고 아들을 잘못으로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난임의 원인은 여자 남자 공이 절반씩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40% 정도씩 문제가 있는데 한 20%는 같이 가지고 있거나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이가 안 생기면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성이 있어서는 배란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자궁이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자궁에서 나팔관 문제가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생각을 해야 돼요. 깊게 들어가면은 배란이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잘 안 되는 사람 중에서는 난소 저하 증상이 있어서 난자를 난소에서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 같은 경우는 난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소에 난자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도 생산을 못해서 아이를 갖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남성에 있어서도 조사를 해야 될 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찾아온 고객분이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저하고 진료를 하는데 남편 오지를 않아요. 저는 특징이 진료할 때 남편 얼굴을 꼭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진료할 때는 꼭 남편이 같이 돌아요. 그리고 남편이 우리 여성 고객뿐만 아니라 남성도 나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남성의 경우에서도 이거는 임신하는 데 있어서 그냥 정액만 제공하는 대상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액 검사했을 때 정자가 안 좋아졌을 때는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생활 습관이 문제가 있는가? 그것도 생각하면서 남편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한 팀이 돼서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정액 검사는 괜찮은데 말씀하기 이제 불편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발기부전이 아니라 조루 증상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아이가 가질 수 있는 또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참 여기 쉽게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한 30년 하다 보니까 요즘은 얼굴 딱 보면 뭘 고민하고 있는지 그래서 마음의 그림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 안 해도 다 짐작하고 제가 질문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성에 있어서 저는 월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월경이 28일 주기인데 23일 주기다. 주변에 난임을 떠나서 젊은 친구들이 월경이 짧다. 기간이. 그러면 난소 저하 사인이 온 거예요. 그리고 월경량이 적다.
그것도 난소 저하의 사인이 온 거예요. 근데 월경이 뭐 35일 한 2달에 한 번씩 그분은 거의 다낭성 난소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여성에 있어서도 난소 저하가 많아서 AMH 항물레리안 호르몬 검사를 해서 미리 이분이 결혼을 안 하더라도 난임의 위험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미리 알고 계획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경통도 엄청 중요해요. 남들은 월경할 때 아프지 않는데 아팠다. 그럼 자궁내막증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 여성이 병원 안 갔다 그러면 자궁에 혹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난소에 혹이 있어서 자궁내막증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 진통제 먹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내 월경 물순이 있으니까 한약 먹고 대충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왜 월경량이 적은지, 왜 짧은지, 왜 긴지, 월경통이 왜 이렇게 심한지 그거를 의사 선생님 만나보면은 대충 알 수 있는데 그것만 체크해도 나중에 결혼을 해서 한 절반 정도는 뭔가 자기가 유리한 점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연령이 요즘은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직장에 바빠서 결혼이 늦어져서 여성의 나이가 참 많은데요. 제가 90년대부터 초반에서부터 난임 환자를 보기 시작해서 90년대, 2000년, 2010년, 2020년이 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난임 환자나 부부의 패턴이 틀려요. 제가 90년대 봤었을 때는 진짜 진료하기 좋았어요. 의사 선생님의 리스펙도 있고 전국에 난임 의사 선생님 몇 명 되지도 않았지만은 한번 찾아오고 그랬을 때 환자들이 백지 상태였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게 유튜브 때문에 그러잖아요. 유튜브 보시죠, 여러분. 인터넷도 많이 보시고. 나도 친한 친구인데 같이 오래간만에 중학교 친구하고 식사를 하는데 잘 이야기 갔어요. 정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자기가 보는 것만 알고리즘에서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당이다. 그러면 그 당하고 관련된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학습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계속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난임 환자들도 90년대에는 그런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한마디 하고 그러면은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그게 힘들어진 게 2010년도부터 제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래 벽에다가 써놨어요. 인터넷 보지 말고 들어오시오. 그렇게 써놨어요. 너무 힘들어요. 거의 박사학위 전 단계까지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이거는 이러고 저건 저러고 심하신 분은 이제 그 저한테 오다 하신 분 있어요. 이렇게 해달라. 수정란을 어떻게 해달라. 사실은 저는 이게 딱 감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될 임신으로 빨리 갈지를 아는데 이분은 그거 다 정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2개만 넣어라. 하나만 넣어라. 속에서 정말 이거 천불 나야지. 나 맡겨주면 내가 빨리 끝낼 텐데. 그러게끔 요즘 학습이 많이 돼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진료할 때.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한 분 딱 만나면은 그날 10명 정도 진료한 것처럼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또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밥 먹다가 그분 생각나고 나한테 이렇게 오다 하시지. 나한테 맡겨주면 좋을 텐데.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여성의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난자는 안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또 불행하게도 나오는 난자가 비정상이 너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산의 가능성은 이렇게 올라가고 임신했다고 좋았는데 유산됐죠. 아니 화학 임신되든가 그런 경우가 많고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아이를 건강하게 임신 소식 듣고 아이 갖는 데까지 무탈하게 가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임신이 되고 좋았다가 이렇게 수치가 떨어지고 이제 그런 코스를 받게 되는 거는 난소의 나이가 많아서 수정란에 염색체 상황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고령 여성에 있어서 원장님 차라리 수치 나오지나 말지 나와가지고 애기 신발도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수치 떨어져 버리고 그냥 차라리 그러지나 말지 이제 그거부터 이제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자궁이 괜찮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아 이게 지금 우리 나이 들어서 수치 나오는 거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수치를 줬는데 하나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아이보다는 꼭 필요한 아이를 보내려고 수치를 멈춘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요, 내가 참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우리 병을 떠나서 다른 병원에서 애를 낳았는데 아기가 기형인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따님의 했던 의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할아버니, 할아버지가 또 밤에 나 만나자 그래서 진료 끝나고 만났더니 최 원장이 혹시 미세 조작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다운 증후군 나온 거 아니냐,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면 그런 말을 할까요? 근데요, 따님은 간호사고 그러지만 나이가 34이고 그래서 병원에서 양수 검사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걱정하지만 딸하고 사이는 애기 이뻐가지고 볼에다 뽀뽀하고 그럴 거예요. 자기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달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신이 돼도 보면은 임신이 돼서 유산화를 검사를 해보잖아요. 젊은 층에서는 그래도 아기가 정상인데 유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연령이 40대가 돼버리면은 유산된 아이의 많은 수가 염색 이상하고 관련이 이렇게 돼 있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난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부부가 꼭 같이 오는 거를 100점이라고 하는데 따로따로 오면은 이거 갈 길이 상당히 고난의 행군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남편이 나중에 오더라도 같이 움직이신 분들은 진짜 빨리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호르몬도 검사하고 난소 나이 검사도 하고 나팔관 검사도 하고 남성에서 정액 검사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요 저희가 90년대에 난임을 시작할 때는 의사들이 우리가 복강경 수술부터 배웠어요. 자궁 내시경부터 해서 그거를 마스터해야지 시험관하기를 할 수 있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복강경도 배우지도 못하고 자궁 내시경도 안 되고 그냥 배란 유도막하고 난자 채취하고 넣어주고 그렇게 배우는 선생님이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오피스 형식으로 외래 위주로 이렇게 보시다 보니까 이 나팔관이 분명히 문제가 있고 난관 수종이 있고 이 사람 약간 교정해주면 임신될 텐데 다 시험관하기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과거나 지금이나 시험관하기로 나팔관 문제가 있어서 넘어가지 않고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도 시험관하기를 서너 번 해가지고 이러고 왔는데 나팔관 검사를 보니까 난관 수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관 수종을 교정해서 아이를 임신을 잘 이제 하게끔 자연 임신을 하게끔 했는데 제가 그 설득하는 데 되게 어려웠어요. 그동안에 시험관하기 하는 동안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왜 가장 강력한 시험관하기를 했는데 나팔관 복강경을 또 하자고 그러느냐. 그런데 이제 그게 되게 설득이 어려웠는데 내가 시험관하기가 또 실패하니까 네 번째 실패하니까 이분이 한번 해볼까? 그래 해봤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병원에.
그리고 다른 병원 갔나? 그래서 저는 책에도 나왔지만은 백화점에서 만난 거야. 애를 데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임신했나? 이제 내가 수술한다고 막 뭐라 하시더니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때 수술하고 좀 있었는데 자연히 아기가 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시험관하기에서 해방됐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런 복강경 수술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배란 시기도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2000년대 초반 이전에는 배란도 6개월씩 잘 따라오시고 그래요. 나이도 젊었지만. 근데 요즘은 못 견디는 거야. 한 배란 유도 한 두어 번 하면 내가 안 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데 그 설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배란 관찰해서 임신될 수 있는 확률이 10 내지 20%인데 본인은 70%에서 80%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란 잡아줄 때마다 충격받아가지고 나가 10명 중에서 1명 된다는 내가 100% 내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에 등 인공수정도 10 내지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비하면은 정부 지원도 있어서 시험관하기 문턱이 엄청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시험관하기를 할 때 제가 90년대에는 우리 환자분들이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었어요. 성적 발표할 때마다 밥맛이 떨어지고 임신율이 너무 낮으니까 우리가 20% 30% 했거든. 90년대. 엄청나게 전국에 찾아오고 그러는데 10명 하면 2명, 3명 될까요? 그러니까 그 발표를 기다리는데 의사가 얼마나 그날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발표할 때마다 밥맛이 안 나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안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정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50%가 임신되잖아요. 우리가 100명, 50명이 수치가 나와요. 근데 그때는요, 10명 중 2명 되니까 임신되면 난리가 났어요. 간호사들 박수치고 막. 그리고 또 외래, 그때는 이제 넥타이가 끊임없이 넥타이 선물도 받고, 그랬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로 좋은 걸 끝났는데, 지금은 임신이 됐다 하면 그때부터 불안감이 시작하는 거예요. 인터넷 보고 원장님 출혈이 좀 나온다는데 이건 유산되는 거 아닌가요? 부터 해서 애기 심장 잘 뛰는데 잘 뛰고 잘 들으셨죠? 그런데 애기 살아있나요? 아니 분명히 심장 소리까지 다 들려줬는데 애기가 건강한가요? 살아있나요? 뭐 출혈은 많지 않나요? 아니 출혈 이야기도 안 했는데 또 출혈을 이야기한 인터넷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시 되자마자 이게 축복으로 가야 되는데 완전히 막 더 짐을 난임 치료한 것보다 더 막 힘들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내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난임 환자 시험관하기 해서 몇 번 실패하신 분들 우리 대면하는 것보다 임신돼 가지고 끌고 가신 분들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 빨리 다른 선생님한테 보내야 되겠다. 성공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근데 너무 불안하세요. 임신이 되면 불안한 거예요. 읽고 싶지 않아서. 근데 엄마가 돼가지고 임신 이 소식이 들으면 책도 읽고 좋은데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해야지 엄마가 인터넷 보고 자꾸 안 좋은 그 기운 담아가지고 애기한테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돼서 자궁 수축이 해가지고 출혈 만들고 너무 안 좋은 거 하신다고 이제 그래 남편 들어오라고 남편 막 혼내고 이제 그 남편이 더 그래요. 남편이 더 분석을 해가지고 부인보다 더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즘 우리 21세기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공수정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인공수정이 10 내지 20%예요. 인공수정하는 거는 나팔관이 완벽해야 돼요. 나팔관이 안 좋은 사람이 인공수정하면 그렇게 좋은 성적 못 얻어요. 그리고 인공수정은 연령이 높은 사람은 피하는 게 좋아요. 여기로? 아, 나이가 30대 후반부터는 인공수정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인공수정도 보면은 스트레스 받는 게 시험관하기 못지않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수정이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배란기 때 좋은 정자를 선별해서 자궁에다 이제 주입해 주는 방법이 있겠고, 저는 시험관하기 하지 않고 임신하신 분들 진짜 많았어요.
우리 병원에 와서 나팔관 살려가지고 기적적으로 자연히 임신하고 우리 병원 안 오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궁 내시경이라든가 이런 수술을 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난임 치료에 있어서는 이 옵션이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인공수정 하다가 안 되면 다 시험관하기. 근데 그게 나팔가 안 좋은 사람들은 교정을 해야죠. 아, 1978년도에 루이스 브라운 양이 처음 시험관하기로 태어났잖아요. 시험관하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미세조약하고 얘기가 기억이 안 나온가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 78년부터 해서 시험관하기로 문제가 됐다는 그 보고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93년도에 난임을 시작했는데 94년도에 여기 병원을 가봤어요. 내가 난임을 시작할 때 그래도 최초로 탄생시키는 병원에 가서 그 박사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에드워드 박사님 만나고 닥터 스텝튼 의사고 에드워드 박사님은 그 저기 생물학 박사예요. 그분이 노벨 의학상, 생리의학상을 2010년도인가 받으셨죠. 근데 스텝트 박사는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묘지 가서 병원 앞에 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부부가 있는데에서 이제 참배도 하고 내가 난임 의사로서 당신들이 이렇게 탄생을 시켰는데 멋진 의사가 되보겠다 그렇게 다짐도 이렇게 했습니다. 루이스 브라운 동생 엘리자베스 브라운인가 동생이 시험관하기로 태어났는데 시험관하기로 자기 아기를 또 탄생을 시킨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하기는 우리가 적응증을 보면은 일단은 저는 고령 40대면은 시험관하기 쪽 가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관이 교정이 안 되고 기능이 안 좋으면 선택을 해야 돼요. 정자 이상. 그리고 자궁이 근종은 제거할 수 있는데 성근종은 전체적으로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은 젊더라도 빨리 시험관하기 해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난임 기간이 일단 너무 긴 사람들, 아이 가지는데 너무 길었던 사람은 나이를 떠나서 좀 빨리 임신하라. 그리고 이제 배란장애가 다낭성 난소가 아주 심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인공수정이나 배란 관찰을 오래 했는데 안 되는 분들은 시험관을 하라. 뭐 시험관의 과정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난자를 많이 키워서 좋은 난자 얻어서 수정을 시켜서 냉동하거나 이식해 주는 건데 우리가 시험관하게 할 때 무조건 난자를 많이 키우는 게 기술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약을 써서 많이 자라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 한 15개 정도 채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우리 20개 이상이 넘어가면은 배란 조절을 내가 잘못했구나. 이분은 말이 안 듣는구나. 그래서 그분은 이제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라든가 그런 것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배란 유도도 이제 적절하게. 즉 난소가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약을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들은 약을 많이 몽땅 쓰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야구장에 그로브를 가지고 있는 야구 선수가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에 3명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야구공을 뭐 20개를 던진다. 누가 받겠어요? 그 난소에는 약을 캐치할 수 있는 그 수용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소 저하가 있고 난소가 크기가 작은 사람은 저용량으로 가서 적절하게 두세 개 키우는 거가 최대 목표를 삼아야지 거기다가 약을 몽땅 준다 그래고 그렇게 주는 거는 저하하지 않죠. 다급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장 그 현명하게 약 용량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뭐 난자 채취도 이렇게 하고 난자 채취를 정말 전틀하게 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은 우리가 그 혈액이 복강 내 출혈이 있는 경우 있고 그런 경우도
대부분 관찰하면 돼요. 다음 날은 다 괜찮아요. 다 흡수돼요. 몸에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세 조작술을 하는데, 이제 CL병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평광현미경으로 해서 염색체 방추사를 피해서 미세 조작을 하거든요. 지금 일반적인 미세 조작은 그냥 일반 현미경을 보고 그냥 찌르고 그러는데, 요즘은 방추사까지 확인하면서 찔리는 그런 것까지 이제 테크닉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수정란 발달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정말 질문이 많아요. 난자가 뭐 한두 개 나오는데 원장님 뭐 전화에 5일 배양이 안 되고 3일 배양에 보관했어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2일 배양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5일 배양이 안 되는 게 2일 배양, 4세 포기에 임신된 분들도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엄마의 자궁이거든요. 엄마의 자궁이 아이를 거기서 수정을 시키고 수정란을 발달시키는 인큐베이터보다 더 훌륭한 자궁이잖아요. 그렇지만 시험관학이라는 게 소개돼서 많은 좋은 인큐베이터들이 나와서 체외에서 키워가지고 이러고 가서 이제 골라서 뭐 2일 배양, 3일 배양, 4일 배양, 5일 배양 하는데, 그거 선택하는 거는 정말 지난번에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후반에 넣어서 골을 넣으니까 좋아하는데, 감독이 그런 찬스를 잘 잡고 조율을 잘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수정란도 담당 선생님이 잘 선별을 해야 돼요. 각 개개인에 맞는 수정란을. 그래서 원장님 5일 배양이 착상률 좋다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한 반에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공부 잘하고 예쁜 아이들 시험 몇 번 쳐가지고 한 3번, 4번 쳐서 제일 좋은 애들만 5명만 예를 들어서 목표하는 대학에 보낸다. 근데 어떤 선생님은 그래도 우리 애들 중에는 이 시험에 통과 안 했어도 꼭 합격할 애가 있을 거야. 그러면 시험 한 2번 보고 거기서 10명을 시험에 보낸다. 근데 합격은 10명 보내는 데서 만약에 5명이 되고 5명 본 데서 3명이 됐다면은 뭐가 좋을까요? 그래서 5일 배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10개 이상 자신 있게 갈 수 있고, 폐기되더라도 남을 수 있는 거가 이제 선택하면 돼요. 그렇지만 불안불안하다. 그러면은 요즘은 타임랩스라는 배어 관찰경 있잖아요. 그 조짐을 이렇게 CC 카메라로 보면은 이게 시간마다 분열되는 거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끌고 가면 오일 배양 끌다가 죽었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3일 배양에서라도 잘 보관해서 내가 찬스를 얻어야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일 배양이 임신이 잘 된다. 그리고 3일 배양이나 4일 배양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몇 명이 스타트를 했어.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스타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5일 배양 몇 번을 시도했느냐, 시험관하기를. 몇 번을 시도해서 임신을 꼴이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해가지고 5일 배양을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수정란이 뭔가 발달이 5일 배양까지 불안하다, 4일 불안하다, 그때 선택해가지고 엄마 자궁에서 인큐베이터보다 좋은 환경에서 만나서 임신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을 버릴 수는 없죠. 요즘에는 착상전 진단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94년도에 이거 전 세계 처음 이야기해가지고 저한테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수정란에 뜯어서 진단하느냐. 근데 제가 제일병원에서조차도 제가 그 강의를 했는데 선생님들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미국 하버드 유학 가고
없는 사이에 바로 했더라고. 그래서 PGD가 이제 하게 됐는데, 내가 PGD를 많이 해봤어요. PGT, 지금보다는 좀 어려웠죠, 진단이. 근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특히 이제 유산 환자들, 염색체가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사람, 전이라는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최초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론적으로 너무 맞는 거예요. 전이가 있으면 염색체 하나 많거나 하나가 적거나 아니면 엄마나 아빠처럼 보인자가 되거나 그리고 정상이 나오거나 네 타입으로 나오는데 그걸 피하자고 이 진단을 했는데 유산을 했던 사람이 나는 임신은 잘 됐는데 시험관에 이렇게 실패하니까 난 난임인가요? 환자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PGT에서 정상을 넣어줬다. 그러면 얘기 나야 되잖아요. 또 유산되는 거예요. 염색체가 정상인데 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선별적으로 저는 40대 이상에서는 권하지 않아요. 난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40대 이상에서 PGT를 해야 돼요. 염색체 이상이 많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진단을 하고 싶은데 난자가 많이 안 나와. 많이 안 나온 사람들 결과가 뭐냐? 5일 배양 가다가 죽었네요. 5일 배양 했더니 하나 정상이 없네. 꽝이네요. 그러면 병원에 시험관하게 하러 다니는 거가 맞는가? 내가 임신하러 다니는가? 이 병원을? 거기에서 막 헷갈리는 거야, 환자들이. 베스트 3일 배양 3개로도 임신된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PGT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다음 설명이 없다 보니까 환자들 방황을 하는 거예요. 대답은 가다 죽었습니다. 아니면 정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안 되니까 나는 이제 절망 안 되는가 보다. 근데 천만의 말씀. 안 해도 임신할 수 있다. 좀 과정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요즘 PGT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한 거에 비해서 설명이 없어. 설명. 난자가 가다 죽었다. 5일 배양을 못 갔다. 정상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을 누가 케어를 해요? 아무도 나의 궁금한 점을 들어주려고도 아니고 당신은 이러니까 끝이다. 그리고 학교간 사람만 넣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옵션이 있어야 돼요. 환자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설명해 줘야 되고 끝날 때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보조 부화술도 이제 레이저로 해서 수정란을 둘러싸는 이제 투명대를 얇게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차상 촉진술, 태아악여술을 하기도 하고 또 배아 이식술에서 환자가 그러더라고. 제가 15분 늦게 왔는데 화딱지가 나 있더라고. 소변도 말아 죽겠네. 완전히 이제 온지 모르겠다. 근데요, 제가 난자 채취에서는 시간을 어긴 적이 없는데 이식할 때는 사연이 진짜 많아요. 그날 엄청나게 내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도저히 이식하러 올라가면 손이 떨려서 이식을 못 하겠다. 못 하겠더라고. 이게 몇백만 원짜리 투자한 건데 내가 이 기분은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골방에 가갖고 기도 좀 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이래 나타날 때가 가끔 있어요. 그거 알아주셔야 되는데 원장님 소변 말해 죽겠네 이제 오냐고 이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의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을 많이 부딪혀요.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식할 때는 정말 벌벌 떨려요. 이 몇백만 원짜리잖아요. 주사 맞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 환자의 기대하는 기대치가 얼마나 큰데 내 손 끝에서 모든 게 전달되고 이루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지. 그래서 많은 수정란을 이제 냉동하기도 하고, 근데 수정란을 냉동했다면 다 좋은 걸로 생각하세요. 전화 왔고 저 최상급이에요, 중상급이에요. 그거를 물어보지 마세요 나한테. 다 보관하면 다 좋은 걸로 생각하라고. 그렇잖아. 최상도 있지만 상도 있잖아요.
그럼 상이라면 또 속상해가지고 또 그거 연구하고 또 다른데 문의하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 간호사 다 좋다 그래라. 원장님 상인데요. 다 좋다 그래.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용기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우리 환자들이나 고객들에게 용기를 꺾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물어봐. 40대가 와가지고 첫 실패해가지고 울고 이제 슬프고 절망적이다. 그래서 그러면 시험 관을 몇 번 하면 수치 나올 걸로 생각했을까요? 한 번에 다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아니요. 40대 넘어가면요. 난자 채취를 4~5번 해야지 그 사이에 수치 얻는 거예요. 20대는요. 한두 번인데 어쩔 수 없어요. 난자가 많이 안 나오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타겟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환자들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진료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모자 확 눌러 쓰고 내 얼굴 안 보여주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우리 고객으로 왔는데 저하고 대면하는데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제가 얼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에 대한 리스펙을 줘야 되잖아요. 서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동안 상심이 컸으면 당신도 똑같겠지. 뭐 날 할 만치 해봤는데 하려면 해보고 꼭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저하고 아이 컨택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어느 날 벗고 왔어요. 아 이렇게 얼굴이 이쁜데 아예 그동안 가리고 다니셨냐고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니면서 이제 많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난임 환자들이 제일 문제가 병원 가서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선생님하고 뭔가 이야기해야 되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너무 기가 막혀고 내가 같이 울었는데 우리 환자분이 그런 거예요. 원장님, 저 가방 좀 들고 다니게 해주세요. 주사실에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너무 부러워요. 주사를 맞고 수치가 나와서 힘들어하신 분도 있고 난자가 하나 나와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데 병원을 몇 년 다니는데 원장님이 어쩌다가 주사 가방 한번 줄 때 있고 가방을 안 줄 때도 있고 그런 분도 있더라니까요. 그러고 보니 병원에 로비에 앉아서 주사실에 주사 맞고 나온 환자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들은 화학 임신 가지고 슬퍼하고 그러는데 어떤 환자들은 자궁 임신으로 힘들어하지만은 원장님 제가 처음으로 엄마 돼봤네요. 내 자궁에서 세상에 아기가 컸지만 저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슬픈 거는 환자가 영국에서 4번 왔는데 의사가 한 번도 대화를 안 해주더래. 오다만 냈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병원 왔는데 그 쌓였던 울분이 우리 병원 간호사들한테 폭발한 거예요. 시간을 좀 기다리게 했다. 이분이 그렇게 성질 낼 거 아닌데 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면의 세계에 뭔가 불만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간호사들도 충격받아가지고 우울했는데 들으시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엉엉 우는 거예요. 환자가. 내가 이야기를 다 들어주니까 울어. 그러고 우리 간호사들이 너무 그분 만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무섭다고. 원장님 무섭다고. 그래 그러면 기도해서 다른 병원 가게끔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분이 정말 이게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병 올 때마다 성질 내려고 작정하고 오신 것 같고 영국 사람한테 화낼 걸 우리한테 하는 것 같다.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임신됐어요. 임신됐는데 그냥 나한테 그러더라고. 쪽지 다 써주고 그 뭐야 저기 위스키에
영국에서 가져온 걸 하나 내는데 술도 안 먹는데 그거 받기도 싫은데 그걸 딱 내놓으면서 원장님 딱 한마디만 하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의사 하시라고 나 또 만나려고 내가 이제 또 오려고 둘째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잘 자란 줄 알았는데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의사로서 의학적으로 안 돼. 고생은 안 됐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근데 크리스마스 때 이제 이메일로 와서 애기 사진을 3장이나 찍어서 예쁜 크리스마스 옷을 입혀서 보냈는데 애가 다운증후군인데 너무 예쁘게 애를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자기 너무 행복해. 네, 행복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러고 이메일을 하니까 원장님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아이가 있어서 해외 생활하는데 저 너무 우리 남편하고 행복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임 부부들의 우리가 고민하고 그런 거가 다 틀리구나. 다 힘들구나. 네,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환자가 많다 보니까 우리 고객들이 우리 내 난자가 바뀐 거 아니야? 어디 병원에서 뭐야 저 흑인 아이가 백인 엄마가 낳았다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도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다 그 기록을 남기고 그런 시스템을 준비해서 저희가 11월 달에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진 되게 어색하죠? 진짜요. 저 사진 여러 번 찍는데 웃으라는데 잘 안 되더라고. 내면의 세계에서 너무나 고민되고 힘든 거가 많다 보니까 우리 정치인들처럼 그런 미소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진심된 모습이어서 너무 어색한 모습인데 네,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대답하겠습니다. 혈뇨가 심한데 난포가 보이게 되면 시험관 진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방광 내시경과 복부 CT는 이상이 없습니다. 네. 일단 난포가 자랐으면은 채취를 해주는 게 원칙이고요. 하지만 혈뇨가 왜 나왔나? 이게 어디 콩팥에 문제 있는지 아니면 방광에 문제 있는지 요도에 문제 있는지는 검사해 보면 되고 난자 채취할 때 우리가 뭐 방광이나 그런 쪽을 주의해서 하면은 전혀 뭐 문제는 없습니다. PGT 통과 후 계류 유산했습니다. 착상도 잘 된 것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네, 말씀드렸지만 PGT 하면 정상 수정란을 넣어주잖아요. 정상 수정란을 넣어주면은 다 임신돼야 되잖아요. 다 임신 안 돼요. 그럼 임신 됐다. 그러면 유산이 안 돼야 되잖아요. 유산은 아이가 문제가 돼서 유산이 될 수도 있지만 엄마하고 배하고 자궁에서 서로 이렇게 상호 관계하면서 고부반응이 일어나든가 그래서 유산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PGT 하면 나는 그 건강한 임신이 100% 되고 건강히 난다. 그건 아니에요. 시험관하기 시술 후에 물혹이 생긴 거는 난자를 과자극을 하기 때문에 밤톨만한 거가 주먹만하게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난소가 난자 채취하고 난포가 제자리로 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 월경 때 보면 대부분 쪼그라들어 있는데 이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한두 달 후에 없어져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난소 저하가 아닌 경우에는 2달에서 3달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난소가 제자리로 가게끔. 그래서 난소에 물혹이 생겼다더라, 암이 생긴다더라. 그거는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배란 유도에 생긴 물혹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시험관하기를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뭐 2개, 3개 넣을 때도 있는데 쌍둥이 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 쌍둥이 사진이 있으니까 원장님 넣었다 하면 다 시험관하기 쌍둥이 아닌가요? 근데 고박이 거기 한 명, 2명 있다 그러면은 90명이다 그러면은 5명, 10명 쌍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90명은 쌍둥이 아닌 애들이 CL병 아이들이 돌아다닐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질문 많이 해요. 시험관하기 경우 난자를 많이 채취하고 억지로 빼기 때문에 평행이 오지 않나.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이 뭐 한 3만 명이 축구를 보기 위해서 앉아 있잖아요. 화장실에 100명이 갔다 그래서 그 뭐 월드컵 경기장이 비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난자는 수만 개, 수십만 개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을 써먹는 게 500개 써먹은대요. 배란을 해보는 게. 근데 난자 채취할 때 10개 여러 개 하고 그런 거는 그게 그 많은 가지고 있는 난자 난소에서 일부 쓰는 거기 때문에 시험관하게 하는 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폐경이 빨리 온다. 그럼 30년 동안 저한테 항의 민원이 엄청 들었겠죠. 최원장이 한 3만 명이 했다는데 폐경이 이렇게 많이 돼서 항의가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까지 없었어요. 네. 어, 냉동 배아는 그 거의 영구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기한을 5년으로 뒀잖아요. 근데 이제 냉동 배아를 해놓고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비용 들이면서 계속 그걸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있고 병원이라는 거는 또 이제 오랫동안 남아있는 병원도 있겠지만은 또 사라지는 병원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보관을 계속 연장을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느 한계를 갖춰야지 냉동고에 어마어마한 수정란이나 정자가 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계속 이제 보관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난소 극저하인 난소반이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기저난포가 보여야지 약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몽땅 약을 한 20일간 쓰면서 안 자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좀 기다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월경 할 때쯤에서 기저난포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부터 난자를 키우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제 경험으로는 월경 때 난자를 채취해가지고 수정란 보관해서 애 낳은 사람도 있어요. 월경 때 난자 잘하는 사람 있어요. 네, 말썽 피우고 배란기 때 안 자라더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소가 아주 약한 사람은 약을 많이 쓴다 그래서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그거는 소변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뭐 받아먹을 그 수용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적절치 않은데 거기다 몽땅 준다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뷔페 식당 가갖고 그거 다 먹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마카세 앉아 있으면 비싸긴 하지만은 그 다 먹자 비싸니까 몇 점 안 주더라도. 근데 뷔페 가갖고 예를 들어서 약을 몽땅 준다 그래서 그거 다 받을 수 없잖아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만 받는 거지. 예. 이런 유혹이 많아요. 난저일 때 이제 난자가 안 자라는데 주사를 좀 하다가 이제 스톱하고 또 하다가 한 15일에 21일째에 난자가 자라가지고 그걸 키워 나가는데 이거는 이제 의사의 스킬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견디지 못해서 캔슬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약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몽땅 약을 써가지고 결국은 또 안 자라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난자가 이렇게 안 자라는 거는 난소 난자 질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모을 수 있는 데까지 좀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모으기 위해서 인내심과 또 스킬 그런 거가 좀 많이 필요하죠. 저도 사실 불만이 많아요. 따님 그 환자를 보면서 제가 임신율이 50% 조금 미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한 60% 하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나한테 오고 또 하나는 다른 회사 안 되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오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들 못 견뎌요. 그 환자분들을 못 견뎌요. 그분들을 이게 대면하고 컨트롤하는 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나이 먹어가니까 또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엄청 힘드신 분들만 저하고 하다 보니까는 막 3년, 5년 저하고 같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보다도 우리 환자 생각이 집에 가면 더 생각나고 당신 무슨 생각하고 있냐고 밥 먹다가 그래서 그 환자가 좀 생각이 나서 어째 당신 나를 한 번도 이야기 생각 저기 않고 환자 이야기만 한다고 그게 아니라 뭐가 안 풀리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3일 배양 이제 5일 배양인데 어떤 경우에는 애를 낳았어요. 근데 3일 배양에서 3개,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쌍둥이 원장님 좀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단일 배아로 끌어야 되니까 3일 배양치를 4일에서 5일 키워서 하나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결정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보조제도 많이 먹지만은 보조제는 난소 저하를 완전히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 어떤 분은 비닐 가방에 한 10개를 담아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영양제를 한 10개를 담아 갖고 와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인터넷 보니까 이것도 좋다 그래서 다 구입해서 드시고 있다는데 간이 엄살 앓겠네요. 원장님 쓰는 약이 하나도 반응 안 하겠네요. 간에서 약을 분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영양제 일하느라고 내가 주는 약은 하나도 효과 없네. 그래서 한 두세 개만 하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할게요. NK셀은 허구예요. 제가 95년대 하버드 유학했을 때 이미 스토리가 30년 전에 끝난 거예요. NK셀이라는 거는 우리가 성교 후 다음날 해도 올라가요. 월경 하고 다음날 해도 올라가요. 감기 걸려도 올라가요. 질염이 있어도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의사들은 뭔가 혈액에서 검사해서 자궁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NK셀이 세포에 대해서 독성하는 거는 맞아요. 암 환자에서. 그러니까 암 환자는 전신 질환이에요. 암 환자는 혈액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궁에서 일어난 거를 혈액에서 보는 거는 태반이라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궁에 있는 NK셀하고 내 혈관에 있는 NK셀하고 몇 프로가 같을 것 같아요? 10%밖에 안 돼요. 똑같이 생긴 게. 그러면 10%밖에 비슷하지 않은 거 가지고 내가 혈액에서 검사한 거 가지고 자궁 내에서 볼 수 있느냐? 그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많은 그런 이론을 해서 스토리가 끝난 건데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유행이 돼가지고 대유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까지 올라가가지고 내가 난리 쳤죠. 대한민국에서 내가 난리 친 사람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칼럼도 쓰고 그 허구를 가지고 환자들 현혹시키지 말라. 그럼 NK셀이 높은 사람 얘기 잘난 사람 또 뭐예요 또?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얘기 못 나야 되잖아. 그리고 항인지질 항체에서 안티카디오리피 안티바디 그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유산하고 많이 관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의 내벽에 혈전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양성이면은. 근데요, 임신 초기나 반복 착상에서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참고치지. 자궁에서 엄마의 혈관과 태아의 태반이 혈관이 이어지는 시기가 임신 몇 주일 것 같아요? 8주. 8주 이전에 된 거는 혈관도 형성이 안 돼 있는데 거기다 혈전 이야기 하는 건 안 맞잖아요. 항인지질항체에 혈전과 관련된 거는 임신 중반기에 유산된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는 좀 참고할 뿐이에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쓰기도 하고 헤파린을 쓰기도 하는데 헤파린이 엄마 혈관에서 끝나지 아기한테 전달 안 되는 거예요. 태반 혈관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8주 이후에 파이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학회 가서 이야기를 해줬죠. 근데 우리가 많은 의사 선생님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돈 받았으니까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라. 도리명실 이거가 이러니까 독성이 있다, 독하다, NK셀을 공격하다. NK셀을 어떻게 공격을 해요? NK셀을 어떻게? NK셀이 양성이면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어떻게 내한테 해가 끼친가요? 그거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 태아에 독한다? 무슨 태아에 독하는 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궁 내에서 모체 엄마의 혈액하고 우리 태반 세포하고 그에 서로 그 환경에 있어서 NK 세포의 인종이 틀려요. 우리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 똑같은가요? 대한 해협을 두고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틀려요. 틀린데 엄마의 혈액에 있는 거 가지고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라고 주장하면 안 맞잖아요. 그런 데서 차이가 있어요. 교수님께 궁금한 질문은요. 저희 쪽으로 메일이나 문자 주시면은 제가 교수님께 뭐 다시 문의드려가지고 연락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